제가 오늘 임진왜란을 감히 우리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작금의 오늘의 우리나라 현실이 너무나 암담하고, 왜 주변 국가들의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 상당히 임진왜란에 대해서 꼭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는 저의 사정이 하나 있어요. 그걸 말씀드리고, 그때 당시 임진왜란이 되기 전에 중국과 일본의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서 임진왜란이 일어나게 됐는지, 그 다음에 임진왜란이 발발해서 어떻게 종전이 됐는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임진하고 병자호란을 통해서 6.25 전쟁까지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짤막하게 나름대로 설명을 드릴게요. 첫째로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며칠 전에 중국의 시진핑이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맞이해서 세계적으로 뭐라 그러냐, 우리를 때리면 대가리에서 피가 난다고 선포를 했어요. 그게 이제 중국이 지금 GNP가 세계에서 2위입니다. 일본을 때려잡았습니다. 현재. 그래서 중국은 지금 과거의 왕조 시대로 돌아왔어요. 영구 집권을 발표를 하고 법을 다 개정시켰습니다. 중국이. 그래서 지금 중국은 대륙 굴기로 시진핑이 집권하면서부터 인계철도를 낸 1대1로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지구에 46억만 명을 지금 자기네 나라로 흡수하는 시도를 벌써 10년 전 이상부터 했고, 대륙 철도를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건설을 해놨고, 쓸데없는 티베트나 저 동아시아까지 다 잡아먹은 상태인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잘 모르고 있고, 우리는 아직도 이제 중국을 대륙의 대륙놈이라서 떼국놈이라고 지금 보니까, 아직도 우리는 중국을 우리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현실이고, 일본은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은 2차 세계대전에 대동아전쟁에서 참패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이제 연합군에 이제 분할 점령을 당하면서 일본은 우리나라 6.25 전쟁을 통해서 다시 부강한 나라로 변했고, 부강할 수 있었던 계기는 일본의 역사가 임진왜란 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 막부 정치 때부터 일본은 상당한 막강한 저력을 가지고 대동아 공영에 동남아를 집어먹고 미국하고 전쟁을 할 수 있었던 계기를 발판을 마련한 게 도요토미 히데요시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지금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하지만 일본은 저력이 상당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은 비굴하리만큼 미국한테 붙어서 호시탐탐 자국의 발전을 지금 올리고 있고,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생각고 열도를 가지고 중국하고 지금 싸움을 붙을 정도의 저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꼭 우리나라가 이 분란이 일어날 때 조짐이 꼭 단파가 일어나요. 과거 역사를 보면 이게 나하고 적을, 백성들이고 관료들이고 서로 적을 만드는 상황에서 국제적인 변형이 일어나면서 꼭 나라가 큰 난리가 지금까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가 서두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나라를 전부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휘하에 두게 되죠. 그래서 그때 상황에서 얼마나 일본인들이 머리가 빠르냐면은 1582년도에 벌써 일본은 브라파루다 유학생을 내보냅니다. 1582년에 4명의 유능한 젊은 인재를 포르투갈을 통해서 로마까지 유학을 8년 동안의 유학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유학을 보낸 계기가 오늘의 일본을 침략자 일본을 만들었고, 조총으로 인해 가지고 일본 열도가 쉽게 통일이 되고, 통일이 되다 보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그 많은 사무라이하고 군병을 처치할 수가 없는 데다가 국제정세가 일본이 제일 밝았어요. 서양 상인들에 의해서. 그래서 명나라는 서양 놈들이 와서 하는 게 별거 아니거든. 얘기 들어보니까. 야, 이 병력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재원도 없고, 이 수많은 병력을 그냥 뒀다가는 내분이 다시 일어나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대마도 영주를 부릅니다. 불러서 네가 조선을 잘 아니, 네가 조선의 왕한테 가서 명나라를 우리가 칠 테니까 향도 노릇을 해라, 조선이. 아니면 가도 임명이라 그래가지고 명나라를 가는 길을 열어주라. 그걸 조선에 이제 얘기를 하는데 대마도 영주가 그 얘기를 선조 앞에 와서 했다가는 모가지가 날라가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궁여지책으로 나온 얘기가 죄송하지만 제발 사신단을 좀 일본에 파견해 주십시오. 그래서 마지못해서 1590년에 선조가 정사로 황윤길이, 부사로 김성일이, 그 다음에 서장관으로 허잠이라는 사람, 이 허잠은 허균이의 이복형입니다. 서장관이.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사신단하고 보내서 일본을 들어가서 보니까 이제 나중에 이거 이제 잠깐 건너뛰겠습니다만 나중에 이제 들어와서 황윤길에는 전쟁이 날 거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시면 김성일에는 전쟁은 절대 나질 않는다. 그래서 그때 조정의 상황이 동인하고 서인하고 극렬한 당파 싸움이 전제가 된 당파 싸움이 치열했던 상황인데 동인이 그때 우세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동인의 말을 믿고 선조는 이제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1592년 4월 13일 날 새벽에 지금 부산에 가면 영도 아시죠? 영도. 네. 그 영도가 이조 때는 섬이에요. 그 영도 이름이 절영도입니다. 외놈들이 들어와가지고 해방되고 들어와가지고 섬을 복귀해가지고 이제 영도에 다리를 놨잖아요. 그 전엔 절영도예요. 그래서 4월 13일 날 새벽에 그 부산 첨사 정발이라는 사람이 거기 사냥을 나갔다가 아침에 사냥을 나가가지고 해가 뜨니까 또 바다를 보니까 새까맣게 외로운 군단들이 들어오는데 정발이가 거기서 뭘 봤냐? 야, 왜 이렇게 상선들이 오늘 많이 오냐? 이렇게 된 거예요. 왜? 그때는 이제 부산에 외놈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하고 교류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대마도라는 데가 이제 거기는 우리나라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섬의 나라. 일본에도 혜택을 못 보고 오로지 우리나라 혜택을 보고 쌀을 의도다 먹고 그런 나라였어요. 일종의 종주국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일단 대마도에서 원행을 많이 했습니다. 대마도 영주가 저기 온다. 근데 이제 조선 정부는 완전히 저걸 무시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정발이가 이제 그거를 상선인 줄 알고 정발이 그날 철수합니다. 근데 그 군단이 이제 파죽지세로 들어와가지고 부산 포를 이제 점령을 해가지고 파죽지세로 부산성, 동래성, 그 다음에 상주에서 이일 장군이 맞이하는 이제 전투를 하는데 상주 전투에서 이거 무슨 얘기를 한 말씀 드리면은 그냥 뭐 밀고 올라 부산성, 동래성 하루 만에 다 함락이 되고서 이제 일본이 밀고 올라오는데 그때 우리나라를 일본인들이 3군으로 해서 들어와요. 1군은 이제 고니시가 1군인데 여기는 바로 그냥 한양으로 가는 G코스로 올라오고 갓도라는 친구는 이 밀양을 통해서 죽산을 넘어가서 한경도로 가고 그 다음에 구로다라는 친구는 낙동강을 건너서 전라도로 향하는 3군이 이제 가는데
제일 빨리 이제 간 것이 이제 가토하고 고니시가 올라오는데 이제 그게 4월 17일경 상주에서 이일이라는 우리나라의 남보트 장군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왕이 내려가서 싸우라고 그러니까 지금 서울운동장 자리가 옛날에 조선 훈련원 자리예요. 그래서 명부상에 이제 그 군인들을 전부 각 집에 그 통보를 보내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훈련원으로 모여라 그랬더니 한 1000명 정도 모일 걸로 예상을 했는데 3명 모였어요. 그래서 이 일은 자기가 항영도에서 같이 근무하던 장졸들을 데리고 상주로 내려가는 가운데서 이제 논에서 일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을 그냥 윽박질러가지고 상주에서 전투를 해서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뭐 농사일을 할지도 모르고 그냥 무역에 의해서 끌려가서 그 일본 그 고니시가 올라오면서 야 상주에 대군이 지금 있다고 그러는데 촉구병을 많이 보내는데 이게 촉구병들이 보니까 이거 군인인지 아닌지 하여튼 그 뭐 지키고는 있는데 보니까 뭐 형편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그 농부들 이일이 데리고 있는 농부들이 아침에 밥을 해 먹는데 5월달 음력으로 4월 17일이면 양력으로 5월 말경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가짜 뒷다리도 모르는 식으로 그때 그 나무를 잘라서 불을 떼서 밥을 하면 연기가 뭐 어마어마하게 올라오잖아요. 밥을 먹는 도중에 왜군이 이제 들어와서 이제 선멸을 당하고 이 일은 웃돌이도 벗은 채 말을 타고 충주로 넘어가는데 충주에 이제 그때 신입장군이 이제 조선의 최후의 병력을 데리고 이제 충주로 오게 되면서 이 일을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이 일은 뭔가 딱콩 쏘면 다 죽더라. 그래서 이제 신입장군이 그 조영이라는 그 문경세제를 경졸들을 데리고 올라가는데 5월달이니까 수목이 울창해가지고 뭉텅뭉텅 우리 아버는 도망을 갑니다. 그 외놈들이 무섭다는 그 조총의 위력을 소문으로 듣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신립은 충주 탕금대라는 그 달천강을 끼고서 죽지 않은 살기로 이제 적하고 대항을 하다가 이제 거기서 전사를 하고 4월 말일날 이제 서울을 입성을 합니다. 4월 말일날. 그래서 서울에 입성하기 이틀 전에 선조가 이제 파천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대신들은 놀래죠. 왜? 우리나라가 적어도 아무리 병력이 없어도 한강이라는 요새기가 있고 사대문이라는 성이 있는데 여기서 항전을 하지 않고 왕이 파천하겠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몸둘 바를 몰랐어요. 그래서 그 신하 중에 충주 전투에서 죽은 신입장군의 형이 호성이라는 신잡이라는 사람이 그때 도승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상감마마께서 파천을 하시면 세자를 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세자를 논의하는데 8시간이 걸려요. 왜? 함부로 세자를 누구를 거론을 선조는 내가 파천하고 언제 황공할지 모르니까 혹시나 해서 세자를 지금 정해야 되지 않겠냐. 근데 그때 선조가 아들만 14명이에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어느 누구를 왕세자로 찍을 수가 없는 왜? 잘못 찍었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6시간 동안 무릎 꿇고 앉아있다가 마지막에 선조가 광해군이 어떤가. 그래서 이제 광해군이 세자 책봉을 하면서 광해군은 이제 조정이 이제 파천을 하니까 이제 조정 밑에 군조, 왕을 대항하는 이제 군조가 돼서
이제 결정이 되면서 이제 그날 밤에 선조가 100여 명의 그 대신과 시종들을 데리고 파주로 이제 갑니다. 전라 자도 수군 통제사로 명을 받고 여수로 발령을 받아서 갑니다. 근데 그 전에 수많은 대신들이 이순신 장군을 전라 자도 수군 통제사라고 임명하는 걸 극구 반대합니다. 근데 그때 통제가 지금으로 말하면 육군 대위나 소령 계급에서 별 4개를 나눠주는 파급적인 정육품에서 종삼품의 벼슬을 내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조선 역사에 없는 파급적인 풍계로 승진을 시키다 보니까 조선 조정에서는 이거는 그 사관원에서 이건 역사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불가하다고 계속 상소를 올리는데 이순신이 그 당시에 이제 유성룡의 말을 잘 듣고 그 전라자도 수군 통제사로 임명을 한 시기가 1951년 2월달인가 그렇습니다. 이민날을 이제 맞으면서 그 서해안 남부에서 서해안 일대를 장악을 하고 그 이순신이 적을 막고 한산도라는 그 여러 가지 그 대첩이 많습니다만은 그 한산 대첩을 통해서 왜군이 서해안을 남해를 통해서 서해안으로 올라갈 수 가질 못하게 하는 상황을 만들어내죠. 그때부터 이순신이 그 상당히 이제 부각이 되는 시기인데, 그게 이제 지정학적으로 보시면은 뭐 우리나라가 이렇게 생겼으면 평양은 여기 있고 한양은 여기 있고 부산은 이제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순신이가 본진이보다 상당히 나이가 좀 많았어요. 이순신 장군은 그 원균보다는 나이가 좀 아래였고, 그런데 서울에 보시면은 지금 명목장이 권천동에 명목장 자리가 이순신 생갑니다. 명목장에서 그 자리에서 이순신이 1545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0살까지 살고, 유성룡이 집은 어디냐면 지금 필동의 유공주의소 대한극장에서 그 동북대학 방향으로 가면 대로변에 그 주유소가 있어요. 거기가 유성룡이가 태어난 저기 8월부터 생나요. 그래서 이 두 사람, 이 유성룡 이분은 이순신이 형님하고 친구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한 동네에서 같이 컸어요. 그러다가 이순신 장군은 10살이 되면서 집안이 비난해요. 아버지가 벼슬을 못하고 할아버지가 중종 때 김효사와의 연루가 돼가지고 집안이 멸문 집안이 대가려다가 어떻게 아버지가 벼슬을 못하고 아버지 처갓집 어머니 집으로 아산으로 이사를 갑니다. 이순신 장군이 어릴 때 상당히 비난하게 컸고 32살에 문과에 급제를 하거든요. 그 당시에 32살에 시험을 봤다는 것 자체도 대단하신 거고, 그 다음에 1576년 32살에 2월 달에 이제 문과에 합격을 해가지고 그해 가을에 한경도에 미관 장교 최고 말집, 지금으로 말하면 육군 소위죠. 육군 소위 입장에서 한경도 변방의 소대장으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당히 이제 그 군생활을 어렵게 하시다가 이제 그 임진날의 기미가 보이면서 이제 정형감이라는 말뚝의 형감으로 있으면서 이제 옮겨 다녔죠. 근데 이 집안들이 비난하다 보니까 이순신 장군이 그 임지에서 딴 임지로 옮겨가면서 이순신 집안의 많은 식솔들이 이제 따라가게 되죠.
그러니까 그 육방 관속들이 볼 때는 체면도 없는 사람이다. 집안에 뭐 형님네 가족들, 뭐 아우네 가족들 뭐 다 데리고 이제 임진을 전전하다 보니까 그렇게 그 어렵게 그 생활을 하시다가 일단 자우지가 전쟁이 발발해서 이쪽을 이제 장악하게 되는데 이순신 장군은 장점이 뭐냐면은 이분이 이렇게 잘나서도 아니고 이분은 책임감이 엄청 강합니다. 그 다음에 책임감, 의감이 강하고 결단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불리하다고 하면 절대 배를 안 움직입니다. 유리한 상황, 그 다음에 정보, 지금 군인은 정보통에 밝아요. 그러니까 해군 선단이 있으면 그 밑에 어선들이 뒤를 많이 따르거든요. 전쟁이 또 나니까 살려고 그 관군들한테 많이 붙어야 그 어민들도 사니까. 그래서 이 어민들하고 어민들 가족을 통해서 이 남해안이기 때는 다 정보를 수집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 어민들 가족들을 통해서 적의 그 형태를, 적의 상황을 아주 면밀하게 조사를 한 다음에 전투에 임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23년 23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적이 붙었다는 건 이순신한테 당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여기를 남해안을 지키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외놈들은 이순신 이름만 들어도 이제 남해안을 얼씬거릴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서해안에 들어가면 이제 알다시피 여기 산동반도 명나라도 이게 어려운 입장이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는 이제 북이 높고 동쪽이 높으니까 강이 전부 서쪽으로 흐르고 남쪽으로 흐르는 거는 낙동강하고 저기 저기 뭐야 꼬막 많이 나는 무슨 강이죠? 남쪽에? 섬진강? 아니야, 그건 저기고 낙동강. 그 광양만에 있는 그 섬진강. 섬진강하고 낙동강만 남쪽으로 있고 나머지 전부 동해에서 서로 흐르거든요. 그러니까 한강, 대동강 오면 이제 다 이제 조선이 먹히는데 일본이 처음에 작전을 짜고 조선을 침범할 때 6개월이면 조선을 집어먹는다고 했습니다. 조선을 집어먹고 7개월부터는 이제 명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명나라 북경을 향해서 이런 상황이 이제 접해 있다가 이순신하고 그 다음에 이 낙동강을 아까 브로다를 말씀드린 3군이 낙동강을 넘어오는데 이때 유명한 곽재우 장군이 나옵니다. 이분은 의병장이에요. 그래서 이 곽재우 장군은 교수를 하지 않은 의병장인데 집에 재산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이분은 외놈들이 쳐들어오면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솔들을 모아가지고 병사를 조직을 해가지고 이 곽재우 장군이 낙동강에 넘어오는 그 적을 섬멸을 하는데 어떻게 섬멸하냐면은 술적이나 뭐 여러 가지를 어려우니까 이제 이 곽재우 장군이 자기네들 가솔들한테 숲속에 숨어 있다가 강을 도하하면은 무조건 활로 쏘고 도망을 가라 숲으로. 그래서 도망을 가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왜군들이 죽어 있거든요.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 백성이나 우리나라 관군들은 왜놈들 소리만 들어도 조총 때문에 상당히 겁을 먹고 있던 상황이에요. 그렇게 이제 하다가 어느 하루는 일본인들이 푯말을 붙이고 철수를 합니다. 푯말이 뭐냐면 전라도로 가는 푯말을 붙이고 철수를 해요. 그래서 그 밤에 그 푯말을 뽑아서 곽재우가 그 강에 수렁에다 갖다 박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가또 군병들이 이제 그 강을 도활하는데 늪지대로다가 다 빠지니까 거기서 아주 초토화를 버리고 난 후에 곽재우 시야에 백성들이 여기 백성들이 많이 모여요. 왜? 일단 관군이든 뭐 자우지간 뭐 하든 자우지간 붙어야 하니까 흩어지면 다 죽으니까 그래서 약 4,000명까지 의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곽재우 장군하고 이순신 때문에
선조가 의주해서 버틸 수가 있었던 거고. 그래서 그때 평양성에서 폐쇄돼가지고 내려온 고니시 문제는 반이 다 죽었어요. 다리 썩고 추워서 죽고 배고파서 죽고. 그 썩어서 완전히 완패를 하고 내려오는 상황이고, 여기 여기 함흥 수령에 있던 갑도 부대가 같이 도망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효성이가 읽었던 거는 남방에 있는 부대들이 여기서 서로 사격을 해가지고 평양성을 함락을 해요. 그래서 평양성을 함락을 해가지고 둘이 이제 농공행상을 벌입니다. 홍찬이가 장군하고 이효성 장군하고 누가 공을 세웠냐를 조정에다가 이제 명나라 조정에다가 보고를 하는 상황이 되는데, 이 이효성이는 한국 사람이에요. 조선 사람이에요. 이효성이의 증조할아버지가 한경도 사람입니다. 근데 이효성의 증조할아버지가 한경도에서 간통 사건에 연루가 돼가지고 요게 이제 중요한 대목인데, 이순신 장군이 목을 당해가지고 이제 1597년에 2월달에 한산도에서 체포가 됩니다. 2월 26일 날 체포가 돼가지고 삼도수군 통제사를 원균한테 넘기고 한양으로 이제 압송이 되죠. 그래서 이제 문초를 받고 나서 이순신이가 쓴 글이 하나 있어요. 나는 정인년 4월 초하는 날 의금부에서 풀려났다. 내가 받은 문초는 무의미했다. 위관들의 신문은 결국 아무것도 묻지 않고 있었다. 그들은 헛것을 쫓고 있었다. 나는 그들의 언어가 가엾었다. 그들은 헛것을 정밀하게 짜맞추어 충과 의의 구조물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그들은 바다의 사실에 입각해 있질 않았다. 형틀에 묶여서 나는 헛개비를 마주 대하고 있었다. 내 몸을 으깨는 헛것들에 매는 뼈가 깨어지듯이 아프고 깊었다. 나는 헛것의 무능함과 눈앞에 절벽을 몰아세우는 내 고통 사이에서 여러 번 실신했다. 나는 추억 후 남대문밖 여정집에서 머물렀다. 영의정 대사원 판부사들이 나를 위문하는 종들을 보내왔다. 내가 중재인이었으므로 그들은 직접 나타나지 않았다. 종들은 다만 얼굴만 보이고 돌아갔다. 이 세상에 위로란 본래 없다는 것을 나는 알았다. 나는 장독으로 쑤시는 허리를 부여잡고 시골 아전들의 행랑밤 부두를 전전하면서 남쪽으로 내려와 한 달 만에 순천 건율 도원소구에 방도했다. 내 마지막 내 백의종군의 시작이었다. 이게 이제 처절하죠? 이제 내려오는 중에 또 4월 13일 날 어머니가 돌아가세요. 그래서 거기 나중에 이제 또 말씀, 어머니가 돌아가지고 통곡하는 대목하고 10월 13일 날 셋째 아들이 아산에서 또 외놈들한테 전사합니다. 같은 해. 그러니까 그 정인현은 그 이순신 장군한테는 상당히 비군이고, 그해 9월 달에 그 명랑 대첩이라는 거, 명랑 영화도 보셨겠지만은 그 명랑 대첩은 세계 전사의 길이 남은 그 대첩이고, 상당히 이순신 장군한테는 정인현이 뜻깊은 해가 됐기 때문에 뭐 이게 부석시. 고생하셨습니다.